군산에서 일어난 집단 유기 사건,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요, 이게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네, 이 지금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네.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더 충격적입니다. 동거인들이 일단 5명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동거인 중 1명, 제보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망한 A씨가 이들 중에 동거인 중 1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우발적인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굉장히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거인 중에 1명이 그 지금 사망한 피해자 A씨에게 도망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도망갈 곳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습적인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지금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수사 상황을 저희가 경찰한테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일부 진술이 있는데 그걸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의자 상대로 조사해보니까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사망해서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 협조였던 분들의 어떤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분이 드러날 거면 언론에 공개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죽고 난 후에 일부에 신고하자 그런 정황이 있어요. 일부 피의자는 또 반대를 했고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현님 지금 이곳이 보니까 드나든 사람이 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다는 거. 이게 사실 이제 가면 갈수록 양파 껍질 까듯이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사건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그 피의자 외에 한 5명 정도가 거주하는 거였는데 그 동거인 이외에 약 10여 명이 드나든 정황이 있었고 어떤 신문에 제보했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숨질 때까지 이들은 약 3개월 동안 군산시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였고 그 원룸은 이제 저희들이 속칭 이제 보도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유흥업소 이제 여종업원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필요한 굉장히 불법적인 장소로 사용되었고 생활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뒤에 있는 왔다 갔다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안매장했는 장소까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동행했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매장을 처음에 하고 다른 데로 옮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3의 지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왔다는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성, 지금 사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제 진술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진술의 신빙성은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안매장 장소는 사망한 그 빌라에서 약 20km 떨어진 한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했다가 이제 그 최 씨 부부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6명이 함께 살게 했던 즉 보도방을 운영했던 실제적으로 이 부부가 거기를 확인한 다음에 2차 안매장 장소, 1차 안매장에서 또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들판에다가 이제 또 안매장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찰이 보는 건 첫 번째는 자신의 범행 행위에 대해서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추측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도 혹시나 이 범행에 일정 부분 관여돼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폭행 문제도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명이 들랑달랑 했잖아요. 거기 지금 사는 건 5명이 사는 걸로 돼 있지만 1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나 들랑달랑 했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은 또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좀 염두에 두고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했던 점이 승현, 이번 사건은 경찰이 첩보를 입수한다고 하죠. 어디선가 하는 얘기가 경찰계에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이제 흔히 말해서 첩보가 들어갔는가 하면 자기들이 술 먹는 장소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어떤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수호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범죄 저지른 것을 영웅심리적으로 무용담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고 그 무용담을 들은 사람이 이게 진짜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고 첩보를 제공해서 이 사건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심각한 범죄
형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안매장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질렀고 죄책감 없이 자기들이 범죄했는 것을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막가파식의 범죄를 지금 저질러 있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어떤 여죄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그 피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 갈등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고하자 말자 이거 가지고. 네, 이 5명의 이 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5명이 다 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 죄책감을 좀 느껴가지고 신고를 좀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피의자 중 누군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 메시지로 협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만이 끝인 게 아니라 예.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범죄를 같이 함께 모의를 했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뭐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 때문에 이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1차 안매장 장소에서 2차 안매장 장소로 시신을 옮길 때에 모두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 명은 교도소에 있어가지고 못 갔을 뿐이고 네. 나머지 4명은 모두 다 그 2차 안매장 장소로 이동하는데 함께 동행을 했다. 다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화에서나 뭐 나올 만한 것을 20대 초반에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해서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가 되면 승현 누가 죄를 더 많이 범하고 하는 걸 가려야 될 텐데 그 안에서 피의자 5명들은 모두 다 자기가 덜했다고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에 내가 주범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주범이다. 나는 그게 뭐 동의하지 않았다. 네. 난 단순히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형법상에 보면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게 있고 그 공모 공동 정범은 공동 범행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의사와 범행을 같이 했는 행동이 있으면 전부 다가 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의 사건의 정황에 보면 누구 한 사람이 뭐 좀 더 일을 많이 했고 예. 일을 적게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전체를 우리는 들여다볼 때 공모 공동 정범이라 개념으로 봐서 전체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직접적인 사인이 뭐는지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게 두 가지 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인은 그날 우발적으로 폭행을 해서 예. 그 폭행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의 이제 사건 정황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폭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제 두 가지 정황인데 사실 그 두 가지 정황에서 폭행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났느냐 즉 폭행에서 과연 살인의 고의를 살필 때 저번에 말씀 올렸다시피 어떻게 폭행을 했느냐가 그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폭행을 하다 치사할 수 있느냐 치사로 갔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예. 반드시 부검을 통해서 부검은 3가지를 확인하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사인 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느냐를 살피는 거거든요. 예. 살폈을 때 무엇이 치명적인 범죄의 수법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신체의 중요한 장기에 그것도 외부적 충격이 강하게 왔다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죄명은 이제 바뀌어서 살인죄로 의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